안녕하세요. 칠기 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난설연의 작가 최문희가 들려주는 엄마와 딸, 그리고 나답게 사는 법,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입니다. 지은이는 최문희, 발행은 다산책방입니다. 이 책은 제1회 홍볼문학상 수상자 난설연의 최문희 작가님의 에세이인데요. 86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생애 첫 에세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저 나이가 되면 글을 쓰기는커녕 책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며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여느 에세이와는 다른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세미라 같은 촘촘한 묘사, 스쳐가는 삶의 순간, 그때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놀랍도록 진솔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여자의 인생을 가로질러온 관계와 행복에 관한 55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사느라 미처 자신을 보듬지 못했던 한 여자가 여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과 관계, 인생에 관한 통찰을 더하거나 숨기는 것 없이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화도 없이 담백하고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그럼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생 자체가 발현하는 아름다움을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나이가 지혜가 된 한 노작가가 전하는 인생 이야기가 삶 그리고 관계로 힘에 부처하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위로를 안겨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단한 세월의 터널을 지나 이제야 제 이름으로 선 한 여자의 이야기,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엄마와 딸, 그 영원한 숙명. 딸아, 이것 좀 봐줄래? 저 지금 출근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은 저마다 옹이를 안고 산다. 소화되지 않은 멍울이다. 명치에 엉겨붙은 그것은 감정이라는 얄궂은 기복을 타고 변죽을 울린다. 늘 그 자리에 요지부동 서 있는 어미의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다. 몇백 년 전에도 몇백 년 뒤에도 그리고 지금도 모녀 사이를 가로지르는 감정의 누선은 마르지 않는다. 어미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어미의 위치이기 때문에 한사 거들어 하는 말은 아니다. 나 역시 누구네 집 딸이었고 어머니가 90 중반 고비에 타계할 때까지 불효라는 딱지를 달고 뻔뻔스럽게 살았다. 나의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꼭 너 닮은 딸년을 하나나. 덕담인지 저주인지 귀에 못딱지가 앉았다. 딸아이를 보면서 어머니의 성견지명에 감탄한다. 하지만 시대적 차이 탓에 그 양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 절대로 손댈 수도 말을 보탤 수도 없다. 너무 팽팽해서 내가 드밀 틈새가 없다. 그게 요즘 딸들이 안고 사는 일상의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로를 살포시 밀어내는 모녀의 틈새에는 미움 반 연민이 반이어서
그것을 잇는 칡뿌리 같은 집착이 비극인지 희극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며칠 전 천연섬유로 된 이불 호청을 별러서 구입했다. 수입산 면제품이어서 단가가 높았다. 연말이라 그런지 행사장이 붐볐다. 사들고 왔지만 며칠을 기다렸다. 기분 화사한 날이나 딸아이가 집을 비웠을 때 감쪽같이 개비해버리면 무사 통과될 줄 알았는데 웬걸 이튿날 아침 곱게 벗겨낸 이불 호청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포장한 비닐 위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 입술이 절로 실룩였을 것이다. 그 미세한 근육의 뒤틀림이 섭섭함인지 미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접어둔 채 온종일 멍 때리고 있었다. 왜 하필 이 못난 어미를 닮아서. 어미의 혼잣말은 늘 여기서 시작된다.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끝까지 어미를 빼다박았다. 평생의 결핍으로 속을 끓였던 부분들이 DNA라는 가공할 흐름을 타고 딸의 형태를 만들었다. 딸아이가 독신을 고수하는 뒷전에는 어미의 구시렁거림이 한몫했을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경제력이 있었다면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을 거야. 직접 대놓고 한 말은 아니다. 딸한테 혼자 살라고 강요하거나 독신 예찬론을 주입한 기억도 없다. 어쩌다가 홍기를 놓쳤다. 딸아이가 반박한다. 홍기를 놓친 게 아니에요. 홍기를 딛고 혼자 우뚝 선 거예요. 그래, 취소할게. 나는 무조건 백기를 댄다. 이젠 다툴 기력도 없고 그냥 스르 넘어져 버린다. 그래, 알았어. 누가 널 말리겠니? 자조가 아니다. 딸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어미의 참 마음일 터. 노크 소리가 시름을 깨운다. 외출복을 입고 방문 기둥에 기대선 딸이 손을 내민다. 주문하실 책 적어주세요. 인터넷 주문은 늘 딸의 카드로 했기에 하는 말이다. 내 컴퓨터가 또 말썽이야. 비켜봐요. 의자에서 일어난 나는 거실로 나가 서성인다. 식탁 쟁반 위에 김을 피워내는 노란 옥수수. 손을 씻고 들고 와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 한입 김은 강냉이 나랄들이 뭉개지면서 알알하게 터진다. 달달하고 아린 맛, 딸의 맛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요장터에서 머이 2단을 구입했다. 마트보다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 싱싱함이 늘 구매욕을 부추긴다. 지난주에 산 두릅하고 돌미나리도 신문지에 돌돌 말린 채 통 속에 보관되어 있다. 주방 앞에 섰다가도 겨우 점심 한 끼니를 먹자고 그냥 적당히 해결해버린다. 난 좀 게으른 편이다. 그러나 채식 위주 식단이라 장만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무슨 음식인들 안 그럴까? 한 가지 나름의 규칙은 있다. 건강식이라는 음식을 굳이 챙겨 먹지는 않는다. 어쩌다가 마트에서 눈에 띄면 계절 야채를 사오긴 해도 아등바등 찾아다니는 악바리 정성은 없다. 비위에 맞지 않지만 가족 식사를 준비하면서부터
고기를 먹긴 했다. 모이로 키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그런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살림이 너무 약소해서 단백질 섭취를 못했다. 1960년대 초 정부의 화폐 개혁으로 시장 경제가 얼어붙었다. 부실한 영양으로 딸아이의 건강이 지금도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다. 식성도 유전이 되는지 딸아이도 풀만 챙겨 먹는다. 고기는 입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가 실속 없이 너저분한 건지도 모르겠다. 내 아픈 기억 속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비밀이 아직도 건재하다. 1984년 학력고사가 있던 날 아들아이가 부탁했다. 엄마, 시금치 된장국을 꼭 넣어줘요. 입이 말라서 다른 반찬은 못 먹어요. 일제 보온 도시락통을 준비한 것까지는 양호했다. 당일 아침 시금치국을 끓이고 달걀 부침 같은 반찬을 채운 도시락을 아들 손에 들려보냈다. 식구들이 모두 출타한 후 청소를 하다가 시금치국을 담은 통이 식탁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3단짜리 보온 도시락 맨 윗칸에 넣어야 하는 것을 깜빡했을 것이다. 눈앞이 부옇게 흐려지면서 심장이 졸아들었다. 지병인 협심증이 도래한 듯했다.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바보 멍청이. 울컥 터져나온 울음기를 그대로 토해냈다. 시험을 끝내고 귀간 아들의 표정이 시무룩했다. 미안해. 못난 어미는 입속에서 우물거리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1975년 막내가 덕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연희동 집에서 광화문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아이 아빠가 데려다 주었다. 위에 두 아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행운을 누렸지만 막내에겐 그런 행운은 비껴갔다. 입학했던 해 5월 첫 소풍이 있었다. 학부모 동반 소풍이었지만 어미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김밥을 준비했다. 얘야, 어떡하니? 장독대 위에서 김밥 먹어. 엄마가 결근할 수가 없구나. 착한 막내는 눈물이 핑 도는 눈을 내리깔았다. 알았어요, 엄마. 수긋한 조아림의 아픔이 절절했다. 소풍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미와 첫 소풍에 못 가는 막내의 서러움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모자를 가로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도, 아니 이 순간까지 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어미의 이유 있는 넋두리는 썩지 않았다. 오늘 책장 정리를 하는데 오래전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무심코 펼친 날짜, 거기에 쓰인 글귀들이 하루의 길목을 막아선다. 엄마와 딸, 그 영원한 숙명, 염려의 한 고비는 애착이고 간섭의 두 고비는 집착이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낙동강 하류에 겹사인 퇴적물처럼 미움과 사랑이 버무려진 허접한 삼각주가 무한 갯벌을 오염시킨다. 미움과 사랑이 버무려진 허접한 삼각주라는 말이
귀와 눈에 밟혀 온종일 뭔가에 잡혀 허둥거린다. 문을 열고 불쑥 드민 목소리. 엄마, 왜요? 어리광인지 원망인지 비난인지 애매모호한 발성이다. 창가에 와 서성이는 인수봉. 북한산 자락에 엎드려 있는 아파트 군락은 소박한 별장총 같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주거지로 정착한 북한산 북벽. 이곳 일상의 날들을 축복으로 여긴다. 계절에 따라 화려하게 변주되는 북한산의 치장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위대한 선물이다. 눈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마주하는 능청스러운 능선머리. 그 장대한 푸름에 날섰던 어깨가 절로 수그러든다. 세상의 어느 산이 아름답지 않을까마는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푸름을 이고 있는 모든 산의 푸름이 다 같이 않듯 단풍너울 들뜬 북한산의 가을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온 신부의 자태만큼이나 싱그럽다. 단풍이 발갛게 터지는 까닭은 여름 내내 자글거렸던 녹색 열정의 낭패한 추락 때문은 아닐까. 누군가는 말했다. 몸속에 남겨두었던 한 꼭지의 미련이 제가 되기 직전 타오르는 것이라고. 단풍은 여름이 남기고 간 시간의 멍이다. 검붉은 잎을 나풀거리며 입동의 영하에 수긋해진다. 고요한 수능이다. 견뎌낼 수 없는 한밤의 냉한을 피해 스스로 조락을 자초한다. 단풍길을 걷는다. 나의 무작스러운 발길에 짓밟힌 붉은 잎들이 작은 비명을 다스리며 또 밟히고 구둣발에 차인다. 기실 노인들의 가슴이 잿빛이라고 말하는 시인은 분명 생명이거나 극심한 난시가 분명하다. 노인들은 저마다 채도와 밀도가 다른 붉음을 담고 있다. 허리 굽고 허연 갈대머리를 이고 미간골 주름을 모자챙에 가렸지만 그 심장은 흑장미보다 더 붉다. 사랑이냐 배신이냐 그 지난한 질곡을 수십만 번 반복하는 동안 터득한 지혜랄까. 서산 넘기 전 장렬하는 노을의 현란한 빛의 분사가 바로 노년의 피 흘림이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이승의 문턱을 넘어가는 무렵의 뒷모습은 고독이라는 가시등짐이다. 모두들 그 시기에 이르면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같은 길로 가야 하는 동병상련의 너덜거리는 아픔을 고개에 끄덕여 동조하면서도 너와 나의 다름을 소리 없는 말로 추절댄다. 홍차 한 잔 영혼의 맛. 마트에 가서 처음 발길이 닿는 곳은 자 진열대다. 우연히 마트 앞에서 마주친 같은 동 부인이 뭐 사시게요? 궁금해한다. 그냥요. 홍차 종류가 다양해요. 홍차요? 녹차를 마셔요. 녹차도 마시긴 해요. 홍차는 카페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목소리에 힘을 실는다. 내가 홍차에 매료된 것은 영국 더블린 여행에서였다.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홍차 티백을 생수병에 넣어 온종일 마셨다. 물비린내를 가시게 할 생각으로 넣었는데 뜻밖의 그 향이 입안 가득 깨물렸다. 뭐랄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씁쓸한 맛, 풋내 같은 풀향기, 흡사 젖멍울이 벙실 벌어질 무렵 풋소녀의 살 냄새 같았다. 더블린 공항 면세점에서 금속통에 담긴 홍차 2통을 구입했다. 일행들이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티백이 아닌 말린 풀잎이었다. 그래서 더 좋았다. 물을 끓여 1분쯤 식힌 다음 찻잎을 넣고 우려내는 3분 동안 서서 기다린다. 보통 커피 2잔 분량이 담기는 도자기 머그잔이어서 진하지 않다. 엷고 성기고 당분이 가미 안 된 풀의 향기가 머그잔에 녹아든다. 하루에 2잔 마시니 커피잔 분량으로는 4잔쯤 마시는 셈이다.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따지지 않는다. 카페인이라는 독소가 있으니 건강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 책이나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홍차 한 모금 머금으면 내 안에 긁히고 쪼개져 있던 빗금들이 마술처럼 봉합되거나 씻겨 나간다. 아꼈는데도 1년 반 만에 2통 모두 바닥이 났다.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까지 홍차 사려고 비싼 항공권 끊어 영국 면세점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인생 마지막 무렵 여행 핑계로 훌쩍 날아가 브렉퍼스트 홍차로 혼자 여행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다면 참 말도 안 되는 노닥거림이다. 홍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둘러치고 있던 긴장을 풀어낸다. 낮에 들은 가시돋친 말에 상심했던 가슴이 속삭인다. 부질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위무하는 말들이 귓가에 와 간지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장가시로 피 흘렸던 젊은 날의 가파른 감성도 이제 각질로 두터워졌다. 연륜이 쌓아올린 면역일까? 홍차가 우러나는 시간은 3분 정도다. 시행착오를 거쳐 물의 온도와 우려내는 시간, 적당한 물의 양을 분별하기에 이르렀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면서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손끝에 정성을 담는다. 하루 일과 중 홍차 마시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종류별로 홍차를 수집하는 것을 두고 개벽이라 웃는 친구도 있다. 홍차는 내가 호사를 누리는 유일한 종목이다. 차 한 잔이 주는 위안은 대단하다. 내 머릿속에 들끓는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끌어넘치는 감정을 평온하게 다스려준다. 내 홍차에는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는다. 우유나 설탕도 본디의 홍차 맛을 희석시킨다. 무릇 모든 맛은 재료가 지닌 순도 100% 그대로의 맛이 단연 으뜸이기에 만물에 딴 찻잎을 찌고 말리고 볶아서 우려낸 물이 홍차다. 각으로 변형된 향나무에서 향이 나듯 명줄이 있을 때 수만에 가두었던 저만의 향을 죽어서야 피워내는 영혼의 맛이라니.
인간이 몇 억 년을 지나한데도 죽어 향을 아우르는 존재로 거듭날 수나 있을까? 여자로 산다는 것. 친가나 외가 모두 남녀 비율을 따지면 단연 여자가 우세하다. 친가 쪽부터 살펴보면 고모가 네, 사촌 언니가 네, 고종 사촌이 셋이나 된다. 셋 모두 언니와 나와 비슷한 또래여서 은근히 경쟁 대상이었다. 외가에는 외숙모 둘에 이모님 둘뿐이지만 그 존재감은 도드라졌다.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에는 신우 둘, 형님 동서 다섯에 나까지 팔남의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면 몇 명은 기립한 자세로 엉거주춤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동기 동창과 결혼한 나는 여섯째 며느리다. 새해를 맞으러 내려가면 제사 모시는 종가의 설거지거리는 가히 산더미만 했다. 그 많은 그릇을 마당 수돗물에 맨손으로 설거지해야 하는 순서는 육지년인 내 몫이었다. 물론 도와주는 언니가 있었지만 그이조차 새 며느리 육지년인 나를 만만하게 봤다. 정작 시어머니나 신우들은 착하고 순해서 무슨 일을 시키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형님 시집살이는 좀 한 것 같다. 어느 날 나보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반찬은요? 알아서 하게나. 큰형님의 매운 한마디였다. 국리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김치똥만 그들 먹겠다. 고기는 물론 멸치나 마른 새우 한 마리 없었다. 나는 배추김치 한 포기를 꺼냈다. 커다란 가마솥에 김치와 참기름을 부어 달달 볶았다. 마침 선반 위에 누군가가 감춰둔 일제 조미료가 눈에 띄었다. 반통을 쏟아부어 끓인 김치찌개는 맛있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이닥친 형님이 간보기로 입에 넣은 찌개 한 술을 다 뱉었다. 미온을 너무 넣었잖아. 참기름도 동이 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끓여요? 어머님 막 도착하셨는데 시장하셔. 언제 다시 끓이니? 우리 어머니는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었다. 종가인 큰댁이 번생했을 무렵 기일이나 어른들 생신날이면 들이닥친 고모들의 득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 많은 식구들의 삼시세끼는 내 어머니가 담당했다. 도우미 언니나 참모까지 거느린 큰 차림인데도 어머니는 온종일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고 아침 세수도 못한 채 새끼 사이로 새참과 간식까지 챙겼다. 고모들의 짱짱한 시누터스는 해방 후 우리가 서울로 옮기면서 후퇴했다. 시누이가 그렇게 당찬 권리를 휘두를 만한 위치인지 어린 나이에도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온종일 달달 볶아치던 잔소리, 바느질, 심부름에 푸대접까지 어머니가 안고 살았던 시집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 고요한 침묵은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여섯 남매를 키우면서도 어머니는 꾸중도 잔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소설책을 끼고 빈둥거려도 아무 말 안 했다. 공부 못해 낙제하면 낙제 인생으로 사는 거지. 살핏들은 어머니의 푸념이었다.
나는 오그라드는 심장을 오른손으로 문댔다. 천마디 잔소리보다 날벼린 한마디였다. 매년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살았던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는 딸을 7 낳고 아들을 출산한 후에야 임신이 끝이 났다. 늘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한 팔로 배를 잡고 한 팔에 무거운 짐을 들고 신장로를 지나 다녔다. 기미가 오르고 햇볕에 그을린 야인 밤에는 흑임자를 들이부은 듯 주근깨가 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되는 양반이 사내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 언제 낳았는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라고 동네 소문이 자자했다. 칠공주 아줌마는 묵묵히 수저 한 벌과 밥그릇 하나를 더 얹었다는 소문. 우리 세대 부인들이 살아온 거친 자갈밭 고랑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여성들은 조금 다르다. 공부나 직장이나 능력에 따라 정치 입문까지 가능한 시대다. 요즘엔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는 시어머니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어떤 시대를 살든 온전하고 반듯한 사유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우리 삶은 시한부다.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짧은 한 번뿐인 삶에 주어진 한순간, 한 시간, 하루, 한 해를 퍼즐 맞추듯 살면 되지 않을까. 최선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힘 닿는 데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자세. 정작 정신의 오르가즘의 진수가 거기 있지 않을까. 관계란 거대한 하늘의 망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태어나서 소멸하는 날까지 이어지고 어우러지는 인과의 망이다.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 불시착한 우주선이나 4차원 세계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부단한 진화의 길목 위에 우리라는 한 무더기 생명체들이 잠시 머물고 있다. 우리는 한 알의 작은 모래이거나 작은 먼지 혹은 연꽃 위에 서린 아침 이슬일 뿐, 형체 안에 가둬진 불안정한 존재로 한시적인 삶을 제 나름으로 시작하고 마감한다. 이 시대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각자가 자기만의 꽃을 피워야 할 일이다. 작가의 말. 관계를 아우르는 밀고 당김, 그 허와 실의 문양을 그리고 싶었다. 굳이 잡문이라 명명한 것은 글쓴이의 낮은 자세를 버무리고 싶은 의도가 밑자락에 깔려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내 영원한 주제다. 무릇 글쓰는 이들이 공유하는 근원, 삶의 본질이 거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의 무늬가 일그러진 반, 아름다운 반이라 한다면 어설픈 잣대라 할까. 사랑, 미움, 배신, 그 모든 근원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분열이다. 그것들은 매 순간 진화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당기고 밀치고 부스러뜨리거나 재조립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승기류를 타든 하강기류를 타든 그 현상이 영구불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연륜이 쌓이면 삶의 1순위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의 소중함을 되뇌며
남은 시간 자신의 온전한 역할에 안착하게 된다. 관계를 조율하는 최상의 비법이 있다면 너와 나 사이에 1mm라도 틈새를 두는 것이다. 그것이 소통의 비결이고 너를 견디는 숨통이며 땅을 딛고 완벽하게 착지할 수 있는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자기 단련의 과정이 아닐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